지금부터 안 들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재명과 정청래를 골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과 정청래를 골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골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 당원들이 다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예상대로 정청래가 민주당 대표가 됐네요. 아주 입질이 사나운 애완견이죠. 여기서 입질이 사납다는 것은 주인도 물어뜯는 그런 애완견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짜로 덩치도 크고 입질이 진짜로 사나울 때는 전문 훈련사들도 안락사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애완견은 무슨 뜻이냐? 지금까지는 애완견인 줄 알았을 겁니다. 민주당에서. 그런데 정청래는 본능이 이재명하고 안 맞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은 정청래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 그 뒤에는 김어준이가 숨어있고 김어준이 사실상 민주당의 지배자라는 게 드러나다시피 했는데 그런 정청래가 사과 없이는 국민의힘과 악수조차도 안 하겠다라고 나서는데 그것보다 더 섬찟한 내용은 그 밑에 나옵니다. 국민의힘 107개 의원방을 싹 비울 것이다. 방 빼. 자, 황명선 최고위원 후보가 주장했던 게 더 큽니다. 뭐냐? 국민의힘 107개 의원방을 싹 없애버리겠다. 즉 저는 국회의원 자격을 떼버리겠다. 사실은 말입니다. 이 황명선 이 사람이 국민의힘이 가야 될 길을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이냐? 지금 국민의힘은 이번 기회에 정청래가 들어선 김에 아예 싹 잡아 없앨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국민의힘한테 위기는 곧 기회가 도달한 겁니다. 자, 여기서 정청래 그렇게 만만하게 볼 사람은 아닙니다. 이재명도 정청래를 만만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냉정하게 평가해야 진단이 제대로 되지. 진단이 엉터리면은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 심장병이 갑자기 발발했는데 급성 심근경색이 일어났는데 맹장염인 줄 알고 맹장을 잡아 쨘다면 그 사람은 죽어버립니다. 즉 진단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정청래나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반응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전에는 어땠느냐? 민주당은 사실상 두 번이나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죠. 그 당시 노무현 시절에 맥없이 이명박 정권한테 정권을 넘겼죠. 그 다음에 문재인도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면서까지 정권을 잡았지만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권을 내줬죠. 그럴 때마다 민주당은 또 어떻게 해왔는지도 이 진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전에 있었던 에비던스, 즉 사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자면은 어떤 길을 가야 국민의힘은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국민의힘의 인식은 바뀌어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혁신을 하려고 한다면은 이 이재명 정권이 얼마나 허약한 정권이고 이미 반발은 시동 걸렸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전에 이 영상 전하면서 그 시점은 올해 연말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죠. 올해 연말 어쩌면 더 앞당겨질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타도 이재명이라는 구호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윤어게인이나 이런 거는 잠시 뒤로 미뤄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윤어게인의 지지자가 저지만 전략적으로 하나만 딱 앞에 내세운다면 타도 이재명 하면 정청래는 이재명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인데 속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둘 사이에 이격이 생깁니다. 이것이 정반합의 원칙, 해결의 변정법에 나옵니다. 정이 셋업되면 그 안에 내부 모순이 반의대가 튀어나오고 그 정과 반은 치열하게 서로 머리 뜯게 싸우게 되고 그 싸움의 결과로 합이 이루어지는데 그 합이 누가 될 것이냐. 자, 타도 이재명이 왜 국민의 전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함성이 될 것으로 보느냐. 이 진단은 굉장히 제가 정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지지율이 60% 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여론조사들이 온갖 마사지를 다 하면서도 다 마사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일날 8월 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 뷰가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의 직무수행 평가는 60%가 무너졌고 잘 못함,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잘 못함이 36.8%로 나타났습니다. 긍정은 1.7%포인트 내렸고 부정률은 2.7%포인트가 올라갑니다. 단순히 이거 가지고 이재명 정권이 허약하다고 진단할 수 있느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이미 예견한 여러 차례 예견한 것이 숫자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고 여론조사라는 게 워낙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사지를 그렇게 해대도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제가 내다봤는데 보다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봐야 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 후보와 우파 후보의 그 둘 사이를 합치면은 이재명은 당선될 수가 없었습니다. 김문수 후보 41.15%, 이준석이 8.34%를 가져갔는데 지금 이준석은 하향 곡선, 완전히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검찰의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의 피의자로 적시가 되면서 이준석의 운명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준석으로 가 있었던 표도 이쪽으로 뭉칩니다. 당시 대통령 후보로서 득표율은 8.34%였지만 이준석 개혁신당에 대한 지지율은 3% 내지 4%로 꼬라박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쪽으로 뭉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의힘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아까 제가 107석 의원방을 뺀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자면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서울에서는 오히려 이겼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와 인천 등에서 좌파가 이겼습니다. 서울에서는 이기고 경기 인천에서는 졌습니다. 그리고 충청, 강원 여기도 우리 우파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경상권에서는 당연히 우파가 이겼고 호남권에서는 좌파가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여기서 부정선거가 얼마나 개입되어 있을까? 약 저는 3% 내지 5% 개입되었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이길 때는 반드시 3% 내지 5%를 넘어서야 이기는데 이 3% 내지 5%가 얼마나 어마무시한 숫자라는 것은 선거를 분석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3%면은 이때까지 여야 대선 후보 간에 3% 5% 이렇게 차이 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하고 박근혜 대통령 때 빼고는. 자, 그러면은 이것이 3% 5%를 우리가 부정선거를 무시하고, 그거는 이제 우리 다 아는 거니까 다 무시하고 서울에서 우리가 이겼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충청, 강원, 경상에서 우리가 이겼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경기도와 인천 여기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가 거의 다 몰려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면은 결과적으로 0.몇 % 차이로 우리는 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재명 정권이 엄청나게 허약하다는 것이 입증되죠. 숫자적으로 수치로 딱 입증됩니다. 대선 득표율로. 여기서 다시 한번 분석하면은 서울에서도 이재명은 졌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특히 20대에서는 이재명은 골로 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상에서. 자, 그런 상황에서 정청래가 당 대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반미가 미국에 반대하는 성향을 가진 반미 트리플 크라운이 달성됐습니다. 반미주의자 대통령에다가 미국 문화원을 점거했던 총리에다가 미국 대사관절을 침입했던 테러범이 여당 대표까지 하는 DC 인사이드에 올라온 글을 제가 복사를 해왔습니다. 이번 서부지방법원 사태로 창문을 파손하고 침입했다는 이유 등등으로 19살 청년이 징역 5년을 받았는데 정작 정청래는 주한미군 대사관저에 사제폭탄 테러, 여기에 뭐 사과탄도 있고 자기가 만드는 폭탄도 있고 불발했지만 그래서 방화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징역은 고작 2년. 창문 파손 등등으로 19살 청년이 징역 5년을 받는데 사제폭탄 테러 등등등 혐의가 징역 2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 당시 정청래는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은 주한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고 폭탄 투척, 사제폭탄입니다. 방화 미수를 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오마이뉴스의 보도와 경향신문의 보도를 보십시오. 저 사람은
그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권을 분석할 때 앞장서서 나서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청래는 행동파였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대학생 시절부터 정청래는 행동파였습니다. 자, 여기서 행동파가 대장이 될 때 이 나라 어디로 갈 것이냐. 여기서 또 정청래는 이재명 지사 저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싫어요. 생각하는 자체가. 이재명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싫다고 했던 그 당시 이야기. 그냥 싫어요. 이재명 지사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분란을 만들기 때문에 도와주기도 싫어요. 그리고 해경군 김씨 김혜경 지금 이제 대통령 부인이 되어 있는 저 사람도 전직 기사였다 할지라도 이재명 지사는 사과를 해야죠 라고 그 당시 해경군 김씨 댓글론란 사태 때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재명하고 정청래는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상태로 봐야 됩니다. 그 당시는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재명한테 손바닥을 비벼야 되는 즉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청래는 두고 보십시오. 이재명하고의 간극은 갈수록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벌어질 것이다 라는 희망사항만 가지고 희망 고문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더 벌어지는 속도를 높이고 민주당과 정청래가 같이 골로 가도록, 이재명 골로 가도록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파의 숙제입니다. 그러면 우파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자, 여기에서 지금 이재명 정권은 굉장히 허약하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인재 전 이분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참고할 만한 내용입니다. 국가 경영에는 두 가지 축이 있다. 하나는 정권이고 하나는 시장이다. 볼셰비키나 모택동 정권은 시장을 전면 부정하고 극단적인 계획 경제를 시행했다. 결과는 처참했다. 정권이 시장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 자유방임주의가 있지만 이럴 뿐이다. 정권과 시장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정권은 시장을 속일 수도 없고 시장을 이길 수도 없다.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자유시장, 자유경쟁시장에 대해서 정청래가 얼마나 압니까? 정청래는 그야말로 경제에 대해서는 무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지는 봐야 되겠지만은 이재명 역시도 무능함이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서 완전히 전부 다 몽땅 다 폭로되다시피 했습니다. 심지어는 쌀시장 개방을 두고 미국에서 오히려 쌀시장 개방을 했다라고 확정적으로 백악관 대변인이 레빗 대변인이 공언함으로써 이재명 정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수준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는 뭘로 망하느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경제로 망합니다. 그런데 정청래가 경제에 대해서 아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정청래의 과거 이력을 보면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그러면 이 허약한 정권에 대해서 이미 반발은 시동이 걸렸고 타도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딱 간단하게 요것만 내걸어야 됩니다. 다른 복잡한 거는 윤의견이나 기타 부정선거는 잠시 뒤로 밀어놓고 제가 누구보다도 윤의견과 부정선거론자로 경찰서 조사까지 받고 있지만 밀어야 됩니다. 그런데 타도 이재명 하면서 잠자는 민심에 불을 지펴야 됩니다. 잠자는 민심에 불을 지펴라. 지금 민심은 소수의 우파 보수주의자 국민들 빼고는 민심은 오히려 이재명한테 가담하고 있거나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잠자는 민심이 어느 정도의 수치가 되느냐. 지금 이재명의 지지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잠자는 민심을 불을 지필 수가 있느냐. 여기에서 제가 아까 황명선 최고가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야기한 거 국민의힘 107개 의원 방을 싹 비우겠다라고 말하죠.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스스로 107명이 국회의원 회관 방을 싹 비우십시오. 비우고 저는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퇴하면은 그야말로 이재명 정권에 날개를 달아줍니다. 사퇴한다고 해서 우원식이가 사표 수리를 다 할 것이냐 또는 선별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은 좌파를 잘 몰라서 이야기하는데 107석 전체가 사표를 던지면은 그대로
그중에 선별 수리해버립니다. 쟤들은. 그러고 자기네들이 유리한 지평을 만든 다음에 개헌에 들어가가지고 이재명 영구집권으로 갑니다. 그래서 절대로 107명이 사퇴는 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잠자는 민심에 불을 지필 것이냐. 지금부터 들어야 됩니다. 지금이 결론 나갑니다. 지금부터 안 들으면 절대로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의힘 국회의원 107명 전원이 국회의원회관 방을 싹 비우고 그리로 나오세요. 그리로 나오는데 기존의 태극기 아스팔트와 힘을 합쳐라 이게 아니에요. 국민의힘 주도로 타도 이재명을 내걸고 전국 방방곡곡에 순회 집회를 하십시오. 서울은 이미 이번 대선에서도 우리가 이긴 것을 숫자로 보셨죠? 바로 그러하게 서울의 각 구, 각 동을 돌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107명의 전부 국회에서 방 다 빼버리고 국회의원직만 걸어놓고 전국 경기도 특히 약하죠. 경기도 각 소, 의정부시, 동두천시 전부 다 다니면서 전국 집회를 하십시오. 지금부터 국민의힘 전원은 정청래가 물론 명분은 기다려야 됩니다. 정청래가 어떤 명분, 이재명이 어떤 명분, 즉 독재로 흐른다는 것이 국민한테 인지되고 있을 그 전후를 시점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어떻게 나서느냐.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 충청, 충북, 세종 전국을 다니면서 초대형 집회를 전국적으로 다 하십시오. 그리고 각 지역구별로 나눠가지고 혼자 지역구 자기 지역구에서 하면 안됩니다. 새가 안 모입니다. 그러면 경상권에서는 오늘은 대구 무슨 동 무슨 구 하면은 대구 국회의원들 다 모이고 또는 대구도 3개군역 4개군역 부산도 3개군역 4개군역 나눠가지고 부산의 동래구 금정구 돌아다니면서 전부 집회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그것 자체가 국민한테 관심을 얻을 수밖에 없고 거기서 외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언론 보도를 탈 수밖에 없고 언론 보도를 안 타더라도 유튜브 살아있고 그렇게 해서 퍼뜨리기 시작하면은 이재명과 정청래를 골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 당원들이 다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지도부 이번에 당원들이 힘을 보여주면서 우리 당원들한테 결정권을 많이 넘겨주는 후보를 선택해가지고 거리로 다 뛰쳐나와야 됩니다. 기존의 태극기 집회와 힘을 합칠 필요 없고 국민의힘 니들이 얼마나 많은 인구를 동원할 수 있느냐 하면서 광화문 이런 데 집착하지 마세요. 광화문이 한 군데밖에 더 됩니까? 전국을 싹 돌아야 됩니다. 그것이 제가 태극기 집회를 할 때 여러분께 주창했던 변방을 돌아서 중원을 쳐라 전략입니다. 변방을 돌아서 중원을 쳐라는 것은 처음부터 광화문 가지 마라. 전국을 돌면서 분위기를 업시킨 다음에 오로지 국민의힘 명의로 주제는 타도 이재명 하나만 딱 내걸고 강원도 춘천 강릉 할 것 없이 전국을 다니면서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107명이 국회에서 방 다 빼도 오히려 승리하는 길이 됩니다. 제 말을 명심하고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재명과 정청래 이따위 골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진짜가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패족으로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는 패족이다 이렇게 좌절했던 민주당이 정권을 탈취하는 비밀이 뭘까요? 부정선거 논란은 여기서 빼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서초 경찰서에 부정선거 때문에 조사받고 있는 것은 다 아실 테고 저만큼 부정선거 많이 강조한 사람도 없으니까 일단 빼야겠습니다. 이 분석이 아니라 그 외적인 부분. 좌파 진영은 그동안 괴멸적인 패배를 해왔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실패할 때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선거에 임할 때 그리고 선거 결과가 정동영 후보는 26.14 이명박 후보는 48.67 더블에 가까운 승리를 하면서 당시 좌파 정권은 완전 자기네들 스스로가 우리는 패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정권을 탈환한 사례를 분석하는 과학적 사회과학적 분석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우파는 저들을 아주 손쉽게 괴멸시킬 수 있는데도 그 길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자, 좌파 정권은
어떻게 그 패족을 극복했느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책 정당 같은 떡나발 같은 소리는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좌파가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정책이 있다면 오로지 퍼주기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좌파는 정책적으로 도전했던 게 아닙니다. 정책으로 이긴다? 그건 만화책 같은 이야기니까 그거는 좌파가 이긴 승리 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헛소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 도표로 만들고 이 도표를 만드느라고 좀 시간을 들였는데 민주당은 좌파 진영에서는 대표 주자였지만 최근 20년 동안에 두 번이나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서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 과감한 계파 갈등을 정리했습니다. 계파 이런 거 자꾸 이야기하면 다 잘라버렸습니다. 좌파는 사정없이. 그런데 우리 우파는 어떤가요? 같은 집안 안에서 서로 머리 뜯고 쥐어 뜯고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좌파는 일단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계파 갈등을 정리하면서 당내 조직을 완전히 독재체제 비슷하게 정비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중도 보수를 향해서 외연 확장을 흉내냅니다. 이거는 쇼지만 그래도 그게 국민한테는 약발이 먹힙니다. 그러면서 위기를 넘어서면서 탄핵 같은 무차별적인 대여 공세를 펴면서 마침내 정권 교체를 두 번이나 성공합니다. 이걸 자세히 보면은 문제의 원인은 당시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 부동산 정책이 와장창창 실패했고 노무현은 국민의 웃음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레임덕이 제대로 나타나면서 좌파 안에서 후보가 난립하면서 자기네들 진영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는 네거티브 공세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국민이 하고 있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걔들은 어떻게 극복했느냐? 중도 보수 인사를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보수계의 배신자들이 정권이 바뀌면 그쪽에 찰싹 붙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도 우리 보수계 인사들이 가가지고 찰싹 붙고 있는 것을 건어울만 봐도 딱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 리더십은 재정비하면서 세월호 괴담을 퍼뜨리면서 박근혜 정부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전략을 씁니다. 이때 세월호 괴담 중에서 지금까지 팩트로 드러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미군 잠수함이 세월호 밑바닥을 긁었다? 그렇다면 세월호가 홀랑 뒤집어졌는데 그 스크래치 자국 하나 없고 구멍 뚫린 자국 하나 없는데도 말 같지 않은 그런 괴담을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뿌림으로써 국민을 현혹시킵니다. 그러면서 내부 단합을 강조하기도 하고 오히려 강성 야당의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정책은 나발이다. 정책 개발하는 거 봤습니까? 민주당이. 쟤들은 정권을 잡으면 그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게 정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경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도 오히려 강성 야당의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마침내 김무성 같은 사람들의 협조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정권이 넘어갑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좌파 진영의 두 번째 패배는 2022년도 대선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후에 정권 재창출이 그들 스스로가 실패했는데 이때 보면은 대표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는데 그리고 경제가 악화되기 시작했는데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노무현 때도 문재인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네들끼리 또 경선을 다자구도로 치르면서 친문이니 친명이니 네거티브 공세로 스스로 자기네들 식구를 물어뜯음으로써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주류 중심의 리더십을 확립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독재 체제를 형성하면서 중진을 공천을 주지 않고 또는 중진이 스스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을 현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야당 이미지로 공세로 전환합니다. 그러면서 정책이고 나발이고 그런 건 다 팽개치고 오히려 선명한 야당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세적 전략을 통한 결집을 이루게 되면서 마침내 끝으로 가면은
한동훈 세력 등의 협조 내지는 협조라고 해야 될지 가담이라고 보는 건 맞겠죠. 협조 내지는 가담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성공시킴으로써 정권을 교체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계엄에 반대하는 것은 자기 주관으로 얼마든지 계엄을 반대할 수 있지만 탄핵에 가담한 것은 완전히 보수를 괴멸시키고 이재명 정권을 탄생시키는데 주역으로 등장합니다. 박지원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번 탄핵 성공 사례의 가장 큰 제1등 공신은 한동훈이라고 박지원이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쟤들은 철저한 분석을 통한 원인 규명을 해가지고 내부 조직을 정비하면서 좌파 진영의 외연 확장을 추진하는 그런 쇼 전략을 펴면서 통합 전략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뭉칠 수 있는 공세 목표를 설정합니다. 뭉칠 수 있는 공세 목표, 좌파들끼리 뭉칠 수 있는 공세 목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괴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내란 프레임. 어떻게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령 선포가 내란일 수가 있습니까만은 걔들은 그것을 공세 목표로 설정하고 지지층 결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결국 두 명의 보수 우파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데 성공함으로써 정권을 탈환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선택을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좌파 진영의 괴멸적 패배 이유와 그것을 극복하고 정권을 탈환한 사례를 분석하는 요소를 여러분은 지금 이 도표를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우파는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그런 헛소리는 지금부터 당장 때리치우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정권 교체 못하고 내년 지방선거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책 정당 그거 국민이 관심이나 기울입니까? 오히려 이재명의 퍼주기에 눈이 벌겋게 돌아가 있는 우리 국민을 두고 지피지기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백전불태도 못합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고, 여기서 지피 적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결정적으로 위태롭지 않은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는데 이 손자병법의 가장 유명한 기절도 국민의힘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을 자세히 보면은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우리 보수 우파에 이준석만 없었더라면 또는 단일화에 성공했더라면 이재명은 대통령에 당선될 수가 없었습니다. 둘을 합치면 이재명의 득표율을 넘어갑니다. 여기서 부정선거는 3 내지 5%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3 내지 5%의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선거였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선거를 다 깨졌다. 여기에서 서울 지역에서는 특히 우파가 이겼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이 더 많았습니다. 김문수, 이준석 합치면 이재명이 47.13 서울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경기도 인천에서 좌파가 승리했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 김문수 후보로 대변될 수 있는 우파는 충청, 강원, 경상권에서 이겼지만 경기, 인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과 호남권에서 압도적으로 이재명을 지지하면서 이재명은 고작 0.00 몇 표로 이기게 됩니다. 여기서 이준석은 이제는 그 당시에는 8.34%를 득표했지만 지금 개혁신당 지지율은 고작 3% 내지 4%, 이제 이준석까지 맛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은 너무 허약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수차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재명의 지지율은 60% 선이 붕괴됐고 이 여론조사들도 마사지를 많이 했을 텐데도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데도 오히려 이재명의 지지율은 60%가 붕괴되는 허약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이재명에 대해서 반발하는, 오히려 이재명이 싫다고 하는, 이재명이 잘못한다고 하는 숫자는 36.8%, 긍정률은 1.7%포인트 내렸고 부정률은 2.7%포인트나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약 40%에 가까운 지지율이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있다. 여기에서 아까 제가 제시한
우리의 투쟁 방식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타도 이재명으로 가야 됩니다. 타도 이재명으로 가는 데 있어서 광화문 세력과 우리 태극기 세력을 어떻게 제대로 대접해달라는 소리도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님 니들 스스로 진짜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심지어는 강원도 춘천, 강원도 강남 전국을 돌면서 변방을 돌면서 중원을 치는 그런 전략을 하면은 전국적으로 이슈 몰이를 해가지고 국민의힘 107명 전원이 똘똘 뭉쳐서 이 투쟁을 해나간다면 좌파들이 했던 그대로 돌려줄 수가 있고, 우리는 마침내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좌파들은 근본적으로 투쟁 집단이기 때문에 투쟁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투쟁 말고 정권을 담당했을 때는 더 이상 투쟁할 곳이 없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청래가 민주당 대표가 됐습니다. 그런 정청래가 민주당 대표가 됐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됩니다. 여기에서 정권은 시장을 속일 수 없고 시장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면서 성공적이라고 자축했다. 그러나 우리 정권 시장은 유일하게 폭락했다. 속지 않는다는 증거다.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일보 직전이다.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등이 한국에서 철수하겠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브레이크가 없다. 통과는 기정사실이다. 민주당 정권은 시장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늘이 무너져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 두 법이 통과되면 한국의 경제시장은 사막으로 변할 것이다. 투자는 끊기고 기존의 사업들도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다. 민주당은 정녕 눈 뜬 장님들인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체질적으로 투쟁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그게 차라리 차악이다. 오히려 그런 결과를 알면서도 밀어붙인다면 최악이다. 경제가 사막화되면 한국 사회는 중산층이 붕괴되고 소수의 부자와 절대 다수의 빈자로 양극화된다. 이런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시들기 마련이다. 튼튼한 중산층이 버티는 다원적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꽃이 핀다. 저들은 그 민주주의를 부수고 있다. 야당을 해산시킨다. 사법부를 굴복시키겠다. 검찰을 없애겠다. 그 광풍의 끝은 전체주의적 독재다. 그들은 후진기어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이 돌진할 것이다. 우선 시장의 반격은 필연이고 국민은 저항할 것이다. 과연 시장을 이기고 국민의 저항을 뚫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다. 시련은 있으나 그 결말 또한 위대할 것이라고 이인재 전 의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참고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청래가 민주당 대표가 되면서 국민의힘과 악수도 안 하겠다고 하면서 국민의힘 107개 의원의 방을 싹 비우겠다. 방 빼! 황명선 최고위원 후보가 주장했던 사실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이 우리한테 정답을 제시합니다. 국민의힘 107개 의원실 방 싹 비웁시다.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직 사퇴하면 사표를 선별적으로 수리함으로써 이재명은 개헌을 통해서 종신 집권을 이룰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국민의힘 혁신 방향은 방금 분석한 민주당이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를 타산지석 지피지기 이 전략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고 수십 번 이야기했지만 이재명 정권이 얼마나 허약한 정권이고 이재명 지지율은 앞으로 머지않아서 다 빠져나간다. 그래서 타도 이재명이 국민의 함성이 될 것이라고 제가 예측했죠. 이거는 제가 시점으로는 올 8.15가 아니라 올 연말 정도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타도 이재명을 걸고 잠자는 민심에 불을 지펴야 할 때가 곧 옵니다. 벌써 시작했습니다. 관세 협상이 완전 엉망진창으로 타결되면서 국민은 드디어 진실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이 알기 시작하면 이 게임은 끝납니다. 그러면 잠자는 민심에 불을 지피는 방법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뭡니까? 전국에서 국회의원 107명의 의석을 비워버리고 민주당 정청래가 악수 안 하겠다는데 협치고 나버리고 이제는 없습니다. 협치 안 하겠다는데 거기 바짓가랑에 잡고 매달려 봤자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국민의 힘이 주체가 돼가지고 거리 투쟁에 나서라. 광화문 쪽으로 가라는 게 아니다. 전국을 뱅글뱅글 돌아라.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경기도
인천 다 돌아라. 돌면서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마침내 이번 연말 전후로 그때 가서 광화문에 상륙해라. 그것이 변방을 돌아서 중원을 쳐라. 제가 태극기 집회 창시자로서 태극기 집회를 이끌 때 제일 먼저 외쳤던 전략이 변방을 돌아서 중원을 친다 였습니다. 그 전략이 지금 다시 힘을 발휘해서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청래 같은 사람을 쫓아낼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국민의힘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세력, 태극기 세력, 제가 태극기 세력의 중심이었습니다만은 그런 방식보다는 국회의원이라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원내의석 107석이 나서가지고 각자 역할 분담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해도 되고, 강원도 지역에서는 누가, 충청도 지역에서는 누가, 경상북도에서는 누가, 매주 말마다 계속 집회를 열면은 우리는 이재명 정권을 중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끝까지 가지도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제시하는 전략의 총체적인 방안입니다. 여기서 부정선거 논란은 당분간 꺼낼 필요도 없고 윤어게인 논란도 꺼낼 필요도 없습니다. 이기고 나서 우리가 쟁취해야 되는 것이 부정선거에 대한 해법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서초 경찰서에서 부정선거 제가 많이 취급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기도 하지만 저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지금은 전략적으로 잠시 뒤로 미루는 때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잠자는 민심에 불을 지킬 때가 바로 지금부터 약 2, 3개월 내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드디어 우리한테는 기회가 오고 있음을 국민의힘 수뇌부에서 알아야 되고, 국민의힘 당대표가 누가 될지는 몰라도 거기서 알아야 되고, 특히 당원 모두가 제가 제시하는 길을 다 이해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에 압박을 행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고 민주당 정권이 정권 탈환을 했던 이유 분석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